삼성지의 부회장 강인석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 새로 사는 것 같죠? 예. 네, 오늘은 70년 어제 한 내용에 이어서 원래 사실은 어제 60년을 끝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이 7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업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년도 5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16 예, 5.16 쿠데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16 쿠데타 또 우리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 혁명이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5.16 군사 혁명을 하게 되는데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했게 뭐겠습니까? 예,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60년도에 3.15, 4.19 당시에 노동조합이 많이 생겼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노동조합을 전체를 바로 강제 해산을 시켜버리죠. 이 말이죠. 그 강제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법도 바꾸게 되는데, 재헌헌법에 있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익 분배 균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선과법인데, 이익 분배 균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우조선소 1조가 만약에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를 분배, 나눠준다, 균정, 고루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N방으로 나눠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1조가 만약에 대우조선소가 남았다. 그러면 1조를 N방으로 나눠줘야 돼. 우리한테 다 나눠줘야 돼.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헌법에. 근데 그 조항도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노동조합 할 자유도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제도도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 5.16 쿠데타는 우리가 군사혁명 혹은 쿠데타로 부르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작전 지휘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미군,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군작전 지휘권이. 예, 앞으로 우리 1.3 노동지들은 몇 카메라 촬영해서 지금 유튜브 올리거든요. 근데 형님처럼 막 돌아보면 다 막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나가보면 카메라 찍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작전 지휘권을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를 이끌고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허가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일제시대 때 뭐였던 사람이죠? 관동군 작가라고 그랬네. 관동군. 예.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은 뭡니까? 다카키 마사오. 네,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일제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은 관동군, 독립운동을 때려잡는 그런 일을 한 군인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이에 얼굴만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30년 지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61년 5월 달에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딱 그 부분만 삭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겠죠. 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IA 그 당시에 중앙정보국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CIA가 미국 중앙정보국이 CIA가 한 일 중에 해외 공작 중에 가장 성공적인 예가 바로 5.16 쿠데타라고 합니다. 만약에 5.16 쿠데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승만이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사회는 좀 더 민주적인 정부로 갔을 거라는 거죠. 예상되잖아요. 네. 박근혜가 얼마 전에 내달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고 난 이후에 사실은 민주적인 정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별로 도움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196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지문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게 됐다.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는 60년 당시에는 농민들이 훨씬 많았죠. 왜냐하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자본주의 사회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미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의 하위 경제로, 미국 밑에 하위 경제, 다시 우리로 치면 원하청, 대우가 미국, 하청이 업체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위 개념의 하청 경제를 우리나라에 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준 게 바로 어제 얘기했던 적산불화, 적산을 통해서 불화하고 두 번째 원조를 완전 줍니다. 예, 우리 규리 누님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국민학교 때 빵하고 우유하고 먹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국민한테 그 빵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대량으로 원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를 도우려고 했다고 보기보다는 불쌍하니까 먹고 살아라 이렇게 줬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 자체를 원청의 하청 경제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농촌의 농민들이 살 수 없게끔 만듭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살 수 없게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이 뭔가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분 용동면에서 오신 우리 동지, 용동면에 농사 짓기 별로 없어요. 노동방 그죠? 지금은 많이 들어졌지만.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고가 정책, 농산물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키니까 농촌에서 농민들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살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로 가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 30개하고 되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부산, 마산으로 갔습니다. 맞죠? 지금 이제 우리 동네 형님들, 아재들 다 부산에 있어요, 주로. 왜? 부산에 간 사람이 한 사람이 가니까 야, 부산에 가더라 가자 하는데 결국 어디 갔느냐? 부산에 신발공장. 부산 신발공장, 국제상사. 이런 데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으로 오게 됐는데 마산은 어디입니까? 마산 수출자이죠. 한일합서. 그 다음 대구로 갑니다. 어디 갑니까? 제일모직. 이렇게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것도 거의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억지로 끌고 간 건 아니지만 농산물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니까 농민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다 그렇게 해서 도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점차적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걸 발전하고 발전인데 그렇게 변해 나가는 게 60, 70년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을 그렇게 비폐하게 만들어서 도시로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고 오죠. 어디서?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 돈이 처음에는 원조로 줬다 그 다음에 차반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고 오게 되는데 동일로 혹시 저축은행 돈 쓰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잘 만나면 아직 부정할 수 있으면 5개월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저축은행 쓰고 있거든요. 저축은행이 이자가 17%에서 23%. 세죠? 실제로 그래요. 그 정도 쓰려면 저희 막장이 생겨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생각해봐요. 대출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게 당장 급하니까 내가 쓰는 길 하지만 결국은 대출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은행한테 유리한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고리대금업이 있었습니다. 역전 100냥 빌리면 나중에 다 갚으면 200년, 300년 내릴게요.
예. 뭐라고요? 사부이자. 예. 지금 현재 대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 있는데 제1금융권은 좀 이자가 좀 싼 편이죠. 근데 4금융까지 내려가면 실제로 이자가 20% 내외니까요. 100만 원 빌리면 120만 원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차관이라는 이름은 예쁘죠. 차관. 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차관도 뭐 나라가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을 미국에서 대출하고 일본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출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수출하는 나라, 수출 나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차관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중국은 그렇습니까? 중국 수출 안 해도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1억 정도 인구가 되면 내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수출로 먹고 살게끔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조금 넘어가 보면 뭐 나도 70년대 얘기하겠지만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대우조선 처음에 이름이 뭡니까? 옥보조선소. 옥보조선소 70년대, 77년, 8년 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옥보조선소 왜 여기 한국에 왔느냐? 미국에서 사양산업, 노동집약 사업이다 보니까 산기업종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선진국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 와서 존소를 써주고요. 포항제철 아시죠? 예. 포항제철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어 봤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원하청 관계가 나라 관계도 원하청 관계에 있음을 해가지고 그 경제를 그대로 만들어놨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 한 개 가격이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돈이 될 만한 부품 누구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걸까요? 이제 뭐가 미국이네. 네, 맞습니다. 미국 우리 지금 전자제품 중에 부분들이 7개 많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되면 약 한 45%에서 60%가 로레알티로 다 나가버립니다. 네, 삼성 이름은 삼성이 실제로 그 부품들 주요 부품들은 다 거기서 가져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100을 생산하면 최소한 50원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살 수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60년대 들어가면 60년대 뭐 물기 배로 있었겠습니까? 노동자들 임금이 얼마 정도 됐다고 했습니까? 노동자들 임금 한 달에 해봐야 만원 정도 받았어요. 네. 도시에서 농사 짓는 거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밥은 먹다고 생각하고 넘어왔으니까 돈 많은 받아가 한 달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 돈 빌리고 미국에 돈 벌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게 뭐냐면 6.3 한일 반대 투쟁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1964년도에 다카키 마사오 대통령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국교를 맺게 돼요. 그 전에 없었잖아요. 일본 놈들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45년부터 60년대까지는 국교를 맺을 수가 없지.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걸 맺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고 국교를 맺습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예. 그 돈으로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관과 일본의 이런 보상금 차관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기반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주요한 어떤 생산이 뭡니까? 그때 주로 300산업 들어봤죠? 300산업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네, 세타, 밀가리 이런 거. 네. 네, 그런 걸 통했고요. 그 다음에 가발 공장.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방지, 뭐 생필품 중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걸 중심으로 60년 하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60년도에 3.15, 4.19 때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노동조합이 강제 해산당해 버리니까 사실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61년부터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62년도인가 한 해 뒤에 노동조합 인정을 해줍니다. 네. 무슨 노동조합 인정해 주실까요? 의형노조. 지금의 한국노총. 그래서 한국노총은 처음 태생부터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의용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부와 결탁을 하죠. 그리고 회사하고 결탁하죠. 예. 그게 지금까지 있는 게 한국노총이고요. 지금은 한국노총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뽑고, 윤석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잡고 걸어가더랍니까. 그래서 정권과 항상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게 한국노총인데, 한국노총이 그때부터 출발해 지금까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새롭게 만들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전국에서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민주노조를 세우고 투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으로 오게 되는데, 60년 그 짧은 10년이었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노동조합하고 투쟁을 할 것이고, 70년도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졌죠. 뭐가 벌어졌습니까? 유신? 유신은 71년 아니고 72년. 네. 제가 갑장이거든요. 네. 제가 훨씬 젊어 보이죠? 예. 아, 예. 네. 70년 11월 13일 우리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총이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네. 전태일이라는 22살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22살의 노동자가 서울에 있는 평안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전을 들고 몸몸에 기름을 붓고 죽어갑니다. 분신 자살이죠.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살인사례가 우리 전태일 열사가 재봉사였거든요. 예, 그때 제공하는 나이대가 보통 10대, 20대 초반.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 되는 아이들이 봉제 제공터를 잡고 미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받는 돈은 100원, 200원 이 정도를 재봉사도 200원 정도고 50원, 100원, 150원 이렇게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18시간. 애들이 잠이 많이 할 때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였습니다. 무슨 약을? 사카린? 사카린 아니에요?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 잠 안 오게 하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 타이밍 좀 먹어야 될 분 좀 몇 분 계신데 지금. 예, 타이밍을 먹고 이분들이 이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테일이 영화 보시면 그 좁은 그 학구방에 재봉틀을 넣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 분진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폐병에 걸려요. 폐병에. 그걸 보면서 우리 청년 전태일은 이런 조건 속에서 노동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평화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봉제공장의 노동자들을 설문조사합니다. 뭘 바꿨으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뭘 바꿀 건가를 쫙 설문조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노동부를 찾아갑니다. 노동부에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으라. 우리 해결해 줄게. 그런데 끝내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우리 열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2살 그 청년 나이에. 그래서 들었던 책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 당시 근로기준법을 전태일 우리 동지가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중대야, 국민학 중대야, 한자말로 써있어. 희한하게 대한민국 법 찾아보면 전부 한자는 한자. 왜 한자를 적였을까요? 일본 노동자. 예? 네, 그렇죠. 못 알아봐야 돼. 법은 저것만 하는 거네. 우리는 백성들은 몰라야 돼. 우매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당시 근로기준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태일 동지가 바랬던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이러면서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전태일 동지는 몸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 전태일 동지가 외쳤던 구호 중에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평화시장에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전태일 열사를 얘기하게 되면 이소선 어머니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전태일 동지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그때로부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때까지 어떤 노동조합 활동가보다 노동운동가보다 열심히 전국으로 다니면서 투쟁하고 연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전태일 동지의 뜻을 읽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태일 동지의 묘하고 이소선 어머니의 묘가 남양주에 가면 모란 마스공원이 있습니다. 남양 맞죠? 하여튼 마스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두 분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태일 동지가 분신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분신하고 2주 뒤에 바로 청계 피복 노동조합 만들어집니다. 거기 청계천 근처니까 청계 피복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70년도고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그때 한국노총 포함해서 전체 한 170만, 80만 하여튼 굉장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아지면 그 투쟁이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방직회사 그리고 YH 이런 들어봤어요? 동일방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세우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노총의 정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과언이 아닌데 11월 달 되면 우리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해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꿈꾸게 됩니다. 보통 우리 지금 생각하면 우리 대통령이 5년 단임제잖아요. 예.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72년도에 아까 윤만수 동지 얘기했지만 뭐 한다? 유신헌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평생으로 대통령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개혁 이런 개혁들을 준비하고 장기 집권할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한 축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쭉 투쟁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한편으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 투쟁 이후에 많은 대학 교수, 대학생, 종교인 이런 분들이 노동운동에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원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사회 민주화와 노동조합, 투쟁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집권했습니까? 18년. 욕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18년 정도라고 하고요. 19년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제 그 긴 기간 동안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그 집권 동안에 실제로는 기업들은 정말 많은 지원과 잘 사는 조건, 저 배부른 조건들은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자는 항상 저임금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임금 구조로. 그리고 농민들도 농산물 가격을 폭락을 시켜서 저가 정책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0, 70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 국민들은 기억하는 게 수출, 1억 불 달성, 100억 불 달성, 들어봤죠? 네. 그런 것만 세워서 실천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아시죠?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요.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집이 밝았네. 예, 이런 거 하면서 동네 사람들 동원하고 길 닦아도 동원했습니다. 맞죠? 구역이라고 해서 길 닦으면 동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초밥집에서 슬레이트 집을 바꾸면 좋은데 이 슬레이트가 뭡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선면이에요. 선면. 그런데 우리 좀 전도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면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시골에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 밑에 돌 두개 넣고 그 돼지고기 구워서 맛있다고. 맞죠? 그게 미신의 악들이 그게 새마을 운동이었죠. 네. 그 모습을 좀 바꾸기 위해서 동네 길도 넓히고 센터 짓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백성들 다 죽이려고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발 생률이 높은 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스트레스 입고 있고 오셨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게 뭐 고기도 못 굽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못 굽는 게 스트레스 그거 굽었으니까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60, 70년도에 우리 노동자는 그렇게 투쟁했고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회적 상황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조에서 차관으로 왔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수익이 작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직접 들어오게 되죠. 네, 직접 투자. 네, 네, 직접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요. 당시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한일 국교 정상화 시키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게 뭡니까?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리 수출 자유지역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여기 계신 분 두 분도 수출 자유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지만 옛날에 수출 자유지역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거의 80%가 여성 노동자입니다. 맞죠? 이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중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갑니까? 한일 전산여고 고등학교 갑니다. 예, 고등학교도 야간 간다. 야간. 주간에 뭐 합니까? 주간에 일하고. 예, 그때는 우리가 공부 살기 힘들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세상에 공부도 시켜주지, 일도 시켜주지, 돈도 벌지.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아는 보통 기본적으로 5명, 6명이 아닙니다. 우리 집도 지금 5명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런데 그 집에 1명 정도 대학 갈까 말고 전부 여학생들은 제 친구들도 보면 중학교 졸업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선 안 된 교육시키다 가지고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청소년 노동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 1학년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15때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방지 공장에 넣어가지고 일시키고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기운을 가져가려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군사정권에 억눌려 있던 많은 우리 노동자, 백성들, 국민들이 참 우리나라 희한해요.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어제 몇 명 죽였다 했습니까? 이승만 정부 시대에. 국민보도연맹이다 뭐다 해가지고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때 계셨으면 전부 다 이 정도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3.15, 4.19 또 그 몇 년 뒤에 이렇게 노동자를 만들어 주장하는 거 보면 우리 민족의 근성이라고 하는 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놈들이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뭡니까? 애놈들이 우리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선놈은 안 돼. 맞죠? 조선놈은 안 돼. 지금도 우리 동지들 얘기하시죠. 한 번씩 보다 보면 원래 조선놈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을 멸시하게 한 것을 애놈들이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세뇌가 되나니까 우리끼리도 그런다니까 조선놈한테. 그랬던데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보면 단 한순간도 100만이 죽든 뭐 수만 명이 죽이든 우리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꿋꿋하게 이런 것을 뚫고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79년 10월 26일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서? 김재규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되죠. 이 역사는 사실도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박정희가 죽었는지에 대한 설도 많아요. 김재규가 총을 쏴 죽였다고 하지만 김재규는 어디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여기 빼고 어쨌든 18년 동안 힘들었던 신음하던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편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대통령 가까이 돌아가시다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서울의 마신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폐각이다.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게 되고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노동조합도 덩달아서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고요. 그 시기에는 또한 이 사회민주화 운동을 누가 주력을 했습니까? 민주당 김대중 김profil. 예? 민주화 운동을 사람 누가 했습니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죠. 대학생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게 10월 26일부터 8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한편에서는 이제 민주화의 봄이 왔으니까 우리 세상 만들어보자는 쪽, 한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고 이제 가슴 아픈 사람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는 군사정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시기가 바로 80년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어떤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했을까 이런 거는 동시에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투쟁했는지, 어떤 사업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0년대부터는 노동운동이 기존의 생산, 임금, 근로조건 이런 것들의 투쟁을 주로 했던 데가 70년도까지였는데 80년도부터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진짜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